안녕하세요. 말하는 라디오 말하라의 원더휴먼 산아래입니다. 말하는 라디오 말하라는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을 떠나야만 하는 청년들을 말하죠. 보호자 없이 아직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 어떤 심정인지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의원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난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북 희망나눔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병준 사무국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더휴먼인데요. 저는 사회적 부모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진행을 하시는 산아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방송이 좋아서 매번 참석하는 산아래입니다. 네. 우선은 자립준비 청년, 예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했는데요. 용어가 바뀐 것 같아요. 만 18세가 되면 떠나야 한다.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아동복지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더라고요. 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등 1항에서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 보도를 보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2,500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일단 전북 지역에 계신 이분들의 현황이 궁금한데요. 사실 제대로 된 통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퇴소 후에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매년 계속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시설이나 뭐 가정 양육이나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매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사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에는 152명, 21년에는 140명, 22년에는 132명 이렇게 계속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서 보통 보호 유형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가정위탁이 가장 많이 지금 위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양육시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시설들을 볼 수 있고요. 보육원이나 이렇게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는 건 보호 종료 이후에 이제 기관이나 시설들을 떠나면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는 26% 정도는 잘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법적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25세까지 가능하긴 한데 사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이분들이 독립할 때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독립하게 되면 우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보호 종료 이후에 올해부터가 조금 더 달라졌는데요. 이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퇴소하면서 자립 정착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매월 이제 최대 10만 원까지 이제 본인이 적립을 하면 그거의 두 배에 연결이 돼서 이제 자동 적립되는 계좌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적절한 지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친구들이 1,000만 원을 갑작스럽게 퇴소할 때 받아서 어떻게 쓸지 경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좀 더 어려운 건 이전에는 이 목돈을 노리는 분들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도박, 요즘 청소년 도박. 왜냐하면 이 돈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불려야 뭐 생활이나 이런 것도 유지되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빠지는데 여기에 관리 감독이 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사회적 관계망일 텐데요. 그거는 자립을 할 때 어떠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망을 연결해 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30살이 된다 하더라도 자립이 가능하냐 이건 되게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너무 빠르게 이 친구들이 퇴소 이후에 원하면 25세까지지만 대학을 다니면 그냥 대학 졸업하면 바로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경제적 준비가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 친구들이 다른 청년들과 비슷하게 어떠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자립은 아주 최소한의 경제적 조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놓고만 본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결핍 있는 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자립준비 청년들 발생 원인을 좀 보면 뭐 유기되거나 미혼 부모 혼외자, 미아, 뭐 비행가출 학대,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뭐 부모 교정시설, 부모 이혼 등 이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사회적 결핍이 예상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지원도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호시설에만 있다가 사회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성년에 대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도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데 특히나 이 친구들은 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거가 좀 안정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는 비율이 거의 한 36% 정도고 4명 중 1명 정도가 평균 한 6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어쨌든 심리 정서적으로 많이 고립돼 있고 우울감이 있다 보니까 일반 청년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서 어떤 다양한 해서 뭐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체계를 갖춰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처럼 여러 지원책이 있긴 한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보육원이나 보호시설에 있을 때부터 정부나 지자체, 시설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한번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각 시설에서는 퇴소 전에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관련 지원 사업을 좀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각 시군에서 이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또 양육시설이나 위탁시설에 좀 담당자로 저희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안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개인이 가서 안내나 홍보를 하다 보니 이제 자칫해서는 사실 시설보다는 의무로 교육이 안 되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좀 정보를 전달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시설에서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 이상 살면 군대가 면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 친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보다가 이제 그게 안 가도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도 전달이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지안이라는 친구가 조부모를 부양을 하려고 요양병원에 보내고 돈을 못 보내서 나오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넌 당연히 부양할 의무가 없어. 아무도 너에게 그런 걸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라는 행정의 정보들도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친구들이 워낙 빨리빨리 뭐든 잘 찾아내고 하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요즘에도 컴퓨터가 없어서
주민센터 가서 숙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우리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다양한 정보와 변화하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주거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집 같은 경우 요즘 그냥 저희들이 살면서도 전세 사기 피해 등 여러모로 위험을 노출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18세에서 25 사이에 내가 독립하고 싶으면 그 주거를 알아보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도 이제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노동 현장에서는 내가 노동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변호사,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분들을 잘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뭐 제도나 내용을 보면 보호 종료 5년 동안 사후 관리, 그다음에 뭐 상담, 자립에 관한 이런 필요한 지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정말 일일이 다 교육을 시켜야 될 정도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뭐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 가장 취약하게 여겨지는 거 하나가 신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을 살펴다 보니까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떠돌이 개념으로 이게 이제 주거지가 지정이 되고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야만 동사무소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게 어려운 또 그 청년들이 있는 거죠. 네. 독립을 하려는데 이제 가장 무서운 게 혼자 험난한 세상에 내던져진다라는 느낌도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변의 시선과 편견이라든지 또 안 좋은 목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드라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쉽게 어떤 소재로 활용이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범죄자나 사이코패스나 네. 결핍이 있는 인물들의 어떤 서사를 풀어내기 위해서 보육원 출신의 아동들을 활용한다거나 그래서 모든 어떤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뭐 열심히 살아가는 또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부모 없이 자랐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해서 다가가기 쉽지 않나? 좀 더 거칠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 실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일반 청년들처럼 대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재했었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도 잘 몰랐을 뿐더러 그런 청년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선입견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거나 어렵게 보거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만났던 자립준비 청년들은 정말 밝았고 꿈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확고했던 친구들 그리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본인의 열정도 되게 충만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 제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점이나 보완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 자체는 정말 파릇파릇하게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편견과 선입견은 결국 그걸 바라보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친구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 아닌 비자립준비 청년들과 동등한 선택지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걸 같은 눈으로 바라봐주는 게 더 필요한 거죠. 근데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저희 아주 오래된 편견들 부모가 없어서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 하나에 내가 내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당연하게 이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기성세대라고 봐서 우리가 스스로 이 친구들을 얼마나 동등한 권리로 바라봐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고요. 아까 잠깐 광주 사례도 있었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어머니도 살아 계셨고 가정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지 못할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책을 잘 알아봤으면 충분히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연결망이 다 깨지다 보니 내가 아주 사소한 문제도 누구 한 명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실화 같은데 물품 지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사회적 관계망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진로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들을 그 안에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이 사회적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청년들이 제일 힘든 건 내 스펙 한 줄 쓰는 것도 다 시간과 돈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행정복지 서비스를 거기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지. 자꾸 이 친구들의 이미 놓인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건 진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노래 가사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랩이 생각납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아내의 소리 이게 생각나는데요. 아무튼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하고 결국에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그게 이제 입체가 되듯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계시지만 보호시설에서 독립해 생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 왔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자립 청소년, 자립준비 청소년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평화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예전에는 보호 종료 아동, 지금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 시기를 보낸 전주 시민입니다. 네, 올해 5월에 전라북도 의회 선한희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2023년 6월 16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태여가지고 이 조례가 된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일단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것에 대한 준비들을 진짜 많이 하시고 어떤 게 실제로 필요한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이 조례에 대한 사항들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도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말씀 해주신 대로 청소년이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올해 2023년 조례 제정까지 되었는데 감회가 새로우시다는 말씀이죠? 네, 엄청 새롭고요. 일단 저희 자체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불안감? 이렇게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불안함을 이제 늘 갖고 살아가는데 시설 안에 있을 때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가 좀 마련이 되면 이제 살면서도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높아지고 미래 계획을 이제 같이 세울 수가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지금 살고 있거나 지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많이 이게 소개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관심을 안 갖고 그리고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게 드러내는 것 자체를 이제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방송이든 이렇게 지역사회든 연계든 이렇게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청소년 시기들을 생각하니 저도 이런 법 제도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런 아쉬움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아,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너무나 이제 함께 기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홍보가 중요하다고 이제 네.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자립준비 청소년이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지역과 그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그 자립 정착금이 달라요. 제가 살던 이 전주시 지역은 저희가 300만 원 정도 예, 금액을 당시에 받았고, 지금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약 5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다행인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료가 된 후에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이제 저는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기숙사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서 좀 안정적이게 살았지만 저와 이제 룸메이트나 다른 이제 그 친구들 보면 그런 시설들이 없고 바로 취업을 하거나 또 타지로 갔을 때는 그런 곳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당장 300만 원으로 집을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음지 문화로 좀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 정보가 너무 취약해요. 그리고 이 선배님들이 좋은 예시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는데 좋은 예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드물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취업하셔가지고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다른 그 동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지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도움이 되셨던 분은 누구이고, 극복했던 이야기 조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5명이서 똘똘 뭉쳐서 같이 이제 알바 한 비를 벌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는 이제 다른 시설에서 이렇게 살았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른의 도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사실 취약했고요. 저희들끼리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시설이나 저희에 대한 관심들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많이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사회 속에서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살면 이런 예를 들어 일하는 거나 이런 뭐 학교 생활에 이런 부분에 약간 낙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꺼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했거든요. 저 같은 케이스는. 네. 그러지 않고서는 보통은 이제 종교시설이나 종교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게 많이 도움을 그쪽에서 많이 받거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각자 어떤 상황과 네. 처지 속에서 그렇죠. 어떤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친구들 또 있었던 것들을 볼 때,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그 조례가 제정된 게 정말 뜻깊고 이게 이제 제대로 그 실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네요. 네. 네, 일단은 마지막으로 네. 조례 제10조에 보면 네. 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3항에 보면 준비 청년 등이 있는데요. 선배로서 협의회 활동을 그러면 해보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소정의 절차와 과정이 있겠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인터뷰를 또 제안해 주셨고, 또 이 법 제정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호 종료, 그리고 뭐 자립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구성이 안에 들어가면 훨씬 더 살아있는 법 제정이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단은 제안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고 저도 여력이 된다면 네, 선배로서 네, 기꺼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현재 자립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시대를 나름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다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루하루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길을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쫄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스스로도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믿고 이렇게 사회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용기 내라는 말씀으로 네네네. 이해됩니다. 네네네. 네, 그럼 이제 끝이라고는 아까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 조례 제 8조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생활할 때 자립지원 관련해서 그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그 종사자나 운영자들이 최소한 이것만은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다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나 아니면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단 자립지원 전담 기관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든든하게 여겨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신뢰와 믿음 이런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약간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되게 추상적이고 의상적이긴 이야기지만 실무를 처리할 때는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 이제 숫자로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이제 좀 면담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좀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저는 좀 세분화돼서 실제로 선배님들이 그런 것들을 옆에서 조언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기관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리 상담 여기서 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조례에 꼼꼼하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담 기관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으면 자기가 뭘 필요하는지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주시지만 실제로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자립 준비 청년들이 발걸음을 먼저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인터뷰 요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듣고 용기와 힘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제 사례와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또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검색해보면 정부나 지자체, 기업에서 여러 지원들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잖아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들었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이셔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안 가는 이유의 한 52% 정도가 대부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 이거고요. 또 진학은 하고 싶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가 1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 여부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의 경제적 사정으로 모든 게 포기되는 이 전반적인 상황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게 이제 대학을 만약 진학하게 되면 그 25세까지 그 지원 기간이 다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거나 모든 서비스가 다 자동으로 이제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굉장히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취업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걸 어떻게 좀 지원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줘야 될까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 오랫동안 이제 궁핍으로 이제 계속 있다 보면 아까 이제 35%가 이제 기초수급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초급여 수급을 받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이걸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안정적인 자금을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수당을 받거나 다른 게 오르면 탈락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선택하기에 되게 마음 아픈 상황들도 뭐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서 이게 좀 높아버리면 나는 이걸 탈락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사실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저희가 사회보장 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25세라는 기준이 이제 청소년 이제 지원법이 24세로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제 연령이나 기준을 좀 맞춘 건데 아마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좀 몸이 뭔가 여러모로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하면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폭으로 좀 넓혀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인 경우에 뭔가 그 수익이 좀 생기면 거기에 어떤 그 기준에서 네. 탈락을 해버릴까봐 네. 아예 그걸 유지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보장 제도가 그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년퇴직하신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계시는데 연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유탁기관의 기관장으로 또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시느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연금 플러스 또 이제 급여가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자립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비례해가지고 좀 여기에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이거는 네. 조금 그래도 정리를 해야 네. 될 게 네. 연금을 받으시면 실제 실수령액을 받기가 어려워요. 공무원분들은. 연금이랑 원래 이제 급여가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게 있어서 거의 취직을 하면 140 정도 최저임금도 안 받게 받거나 이게 좀 자동으로 시스템이 좀 조정이 되어 있고 이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고 바로 이렇게 뭐 몇 년 안에 또 입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자체를 수령을 못 하게 된 상황도 좀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들은 좀 있는데 이제 어떻게든 사회적 자본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실제적으로. 근데 네. 아무튼 그 연금을 받을 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돈을 받으려고 하기는 하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네네네. 말씀하신 그런 네. 부분 충분히 저희는 사례를 많이 봐서 공감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이건 잘라낼 거라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분도 이제 또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금방 일을 멈추게 되면 그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공허감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이 개입을 안 하면 좋은데 실제 뭐 이렇게 뭐 회견 하연 치료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 받으셔도 생활이 가능하신데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제도 안에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가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핵심은 오늘 방송이 자립준비 청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밑거름이 되는 어떤 시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른들의 분은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걸어왔던 걸음을 후배들에게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서 이렇게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린 거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준비 청년도 그랬지만 뭐 다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장애인들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요즘 탈시설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자립하려고 하면 실은 어느 정도 목돈도 마련해야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모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이상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런 사회적 지원이 정말 그 필수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재산이 잡히면 이제 탈락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1인 가구가 이제 생기면서 고독사, 고립사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1인 가구가 2020년인가요? 통계청 자료 보면 한 600만 명 정도, 600만 가구 정도가 되고 작년도 행안부 통계 영감인가를 보니까 거의 한 900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20대들 고독사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중장년층 고립사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저는 이제 여기 자립준비 과정을 겪었던 이분 말씀 중에 하나가 5명이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생활이 잘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아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들끼리 서로 잘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좀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자립지원을 준비 청년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열띤 우리 분위기. 네, 그만큼 지금 자립준비 청년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는, 그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자립준비 그 청년들이 그렇게 되려면 저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육에서도 사실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기반시설이라 하면 뭐 수도, 전기, 내지는 상하수도, 오폐수관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잖아요. 그렇듯이 자립준비 청년에게도 아까 장애인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기반시설과 관련한 건 무엇일까를 바탕으로 어떤 기준이 책정돼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으로서 2천만 원이 넘으면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에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립하는데 그럼 기반시설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일까?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것 사이에서 과연 그 지금 정해진 기준만으로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이제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제 여기에 함께 해주시는 그 선한이 의원님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많은 그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례가 이제 책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의미에서 조금씩 해결책을 고민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한이 의원님이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가지고 지난 5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전에는 공청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공청회 내용, 그 다음에 조례 내용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고 가깝게 다가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청회 때 나왔던 내용은 이제 당사자 친구가 좀 참여해가지고 자기 경험을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그 친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도박 심각하다. 실제 그리고 금융교육이 정말 절실하다. 이제 계속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제 원래 주거 때문이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분기별 지급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오히려 당사자분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문 인력인데 제가 아까 1년에 한 150명 정도가 지금 사회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25세까지 지원하려고 보면 누적이 되는 인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700명 정도가 지금 누적이 돼 있는데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한 분당 70명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와, 굉장히 많은 그렇죠. 숫자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전담 인력이 계속 이제 좀 저는 충원이 좀 충분히 되어서 이제 이 분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의견들이 좀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지만 기존 인력 자체에서도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어려움을 좀 많이 얘기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인터뷰 사례처럼 자조 모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래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서로의 사적 관계망을 확인해주는 과정들 이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월 10만 원 정도 서포터즈 비용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높여서 자조 모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공청회 때 좀 나왔고 이제 조례를 통해서는 뭐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거나 이제 지원 계획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과 이제 주거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이나 자립 정착금이나 수당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명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해서는 현장의 시설 종사자들도 자립지원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좀 담았고요.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 대해서도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면서 이제 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래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발의하고 고민했던 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만들 수 있는 체계 틀 하나를 만든 거고요. 이제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아까 나왔던 문제들, 예를 들어 대학의 등록금 문제가 너무 열악하면 그걸 올리거나 시설에 간식비가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자원을 모아보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아팠을 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으면 대학 병원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아마 이민 사회보장기구나 이런 연결망도를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그런 부분의 루트를 한두 명이 있는 것보다 10명이 있으면 서로의 관계망이 더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만들어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요구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이런 행정기관에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 이미 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라든가 예전에 2013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망사건, 얼마 전 서희초 사망사건 그 전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한 근거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떤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처럼 관심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거나 또 당사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그 시기만 좀 이슈화 되고 또 이렇게 좀 흐지부지해지는 경향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도 너무나 힘든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또한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언론에 또 한 번 환기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또 한 번 더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움직이고 또 공무원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움직이기까지는 또 더 많은 관심과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조례 제정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아쉬운 점이나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한계점이 또 있었을 때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아쉬웠던 점, 내가 뭐 이런 점에서 좀 너무 이게 좀 힘들었다. 이러한 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치를 시의원부터 하면서 한 9년 차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정책이 저출생 정책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를 낳게 만드는 환경보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을 사실 여기에 일단 태어난 아이들의 관심보다는 지금
이 여러모로 사회적 환경 안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제 사회적 환경이 그렇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에 많은 자원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만 되더라도 사람들은 어떠한 경제적 요소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요소가 잘 이렇게 풀리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왜 1,000만 원을 주는 걸 경기도는 1,200만 원까지 주는 것도 우리는 그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200만 원 증액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여전히 10년 넘게 간식비는 통일되어 있고 물가 안정도 오르지 않고 있고, 시설에 대한 지원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환경도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전보다 나아지는 걸로는 저는 그건 행정의 무책임함이라고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꼭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조례 1년 뒤에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랑 아이들의 실제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면 저는 차라리 용역비를 실태조사 비용과 같이 세우고 이 아이들이 계속 이 만족감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더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선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하지 않고 있어서 아이들의 행복감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고 싶은 게 저의 좀 꿈입니다. 아, 네. 또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또 심리 정서적인 어떤 지원 체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에서 많이 살펴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의원님들 말씀 속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어쨌든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그 비율이 66.2%고 자살을 시도했던 비율이 42.2%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네요.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이유가 어떤 통계를 보면 뭐 경제 문제라고 나오고 또 어떤 통계를 보면 대인관계나 갈등 및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고 아까 말했던 지원 체계가 없다 보니까 멘토 같은, 그다음에 우울 불안이나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1, 2위로 꼽히고 있어서 반드시 어떤 곁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모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회적 가족제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하셨던 것 같은 건강 문제, 그래서 실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아프지 않은 상황이라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실제 건강보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사회 제도나 이런 시스템 문제에 취약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회성 교육에 거의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회로 나오기 전에. 근데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관리, 보호,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조례에 담아냈던 것처럼 그런 체계들이 한 개 기관에서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연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 것인데요. 현재 아동복지법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원래는 이제 아동복지법에 좀 중요하게 담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제 건강관리권에 대해서는 실제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이게 지자체의 많은 조례들에는 오히려 건강권을 더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명시가 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원래 이제 청년 마을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이제 건강 관련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이 이혼자 선정되는 것 1순위이긴 하지만 실제 예산 소진을 이유로 이제 나중에는 신청조차 되지 않아서 이제 예산이 다 소진되면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건 아예 이제 신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초기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건강 관련한 제도 안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본인이 받고 싶은 기관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학교 안에서 풀거나 아니면 시설 관계자한테 얘기할 때 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원하면 어느 기관이든지 먼저 상담을 받고 나중에 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 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상담센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절대적인 선택권을 당사자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이 계속 뭔가 불안과 이런 거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나의 관계자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권리가 보장되고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좀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통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사건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책을 만들어서 사건을 예방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뭐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자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예방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돈도 지원해주고 심리 지원 체계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 어떤 성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폭넓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사회도 알아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자립 지원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뭐 법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물론 말씀해 주신 법과 제도, 정책들도 있지만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멘토 같은 사람을 말씀하셨는데요. 경제적,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후견인 제도나 멘토링, 사회적 부모 역할 등 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인터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 좀 받아줄 어른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나를 조금 대변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돌아가는 힘들었던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사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얘기가 나오고 아까 사회적 부모나 이런 얘기, 뭐 후견인의 얘기 나왔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시도 의원들은 공공재원이니 언제든지 필요하면 홈페이지에 저희 연락처도 다 있고 SNS에 관계망이 있으니까 필요한 자원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실질적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는 정말 의원들한테 많이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젊은 의원님들도 꽤 계세요. 20대 의원님들도 전주시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실 손을 내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먼저 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달해 주는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망들 잘 연결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또 어떻게든지 꼭 도울 의지가 있으니까요. 방송 듣는 분들은 이 얘기가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의 간단한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네. 네, 아무튼 의원님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그 말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이제 지원 체계는 실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지원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실은 각 기관이나 이런 데마다 예산과 그에 따른 그 업무 범위나 인력이 있는 거고 실제 이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편성을 하지 않으면 이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의원님들은 어쨌든 종합적으로 어떤 여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좀 알려서 우리 도에는 이렇게 의지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다는 거를 알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조금 돌보고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될 곳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좀 각 개인이 하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책임질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도 국가에 내가 보호받을 권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잘 홍보되고 잘 알려져서
예,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질문지를 보고 답을 좀 준비하면서 제일 큰 걱정이 내가 너무 이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만 하고 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사실 그냥 또래 보통 청년들일 거니까요. 저는 밝고 건강하고 좀 이제 씩씩하게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뭐 어둡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같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우리한테 지지도 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청소년, 모든 청소년들도 자립을 준비하고 있죠. 자립 준비 청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회적 부모, 사회적 어른으로서 하는 내용들이 지원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밝고 건강하고 그 행복한 그런 생활들도 지금 뭐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진행해 주신 사나래 쌤.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턱이 높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턱은 낮으니까 항상 열려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기쁜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누구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게 어떤 고민이 있다면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것을 적극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그 문턱이 낮다고 하시면서 언제든지 오라는 말씀 속에서 아마 다들 들어본 아마 그 문구일 것 같은데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서 와. 의회는 처음이지.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한번 만들어서 그 청년들이 쉽게 좀 갈 수 있는 이런 날이 조금 또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오늘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실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해결책도 대안도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촉구해도 사실 그때뿐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자,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청년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단순히 어렵고 힘들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단한 분들이라는 응원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북희망연대 나눔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는 모든 게 신청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그 선한이 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권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제도로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실천되길 바라고요. 오늘 지금까지 말하는 라디오 말하라의 원더휴먼 네, 사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